사립 유치원들이 정부의 비리 근절 종합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와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들이 집단 휴원 또는 폐원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유치원 문을 닫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훈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역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부모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폐원 통보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으로 분산 배치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핵실험이 없는 한 해결에 얼마나 오래 걸지 상관이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강조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세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자신이 잘 해결하고 있음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강타한 사이판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어제 저녁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군 수송기가 괌으로 우리 관광객을 옮기고 민항기 4편은 사이판에서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오늘까지 대부분 귀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4도,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며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고 이번 주 내내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5일에 발표했죠. 이후 일부 유치원들은 폐업하거나 집단 휴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들의 반발로 아이와 학부모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자 교육부가 다시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방적으로 문을 닫지 못하도록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네, 폐원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응을 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정부가 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10월 29일 월요일 아침엔 박상욱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리 논란 이후 유치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 신고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유치원 폐원 절차에 앞서 학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교육부는 폐원 통보만 이뤄진 상태라도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즉각 이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유치원이 옮겨지는 아이들에겐 통학 차량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무단 폐원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는데 처벌과 별도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려되는 집단 휴원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다시 한번 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각 교육청에서 즉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오래 걸린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비핵화 속도가 느리다며 비판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간표에 쫓겨서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다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척이 더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일축한 겁니다. 여기에 북미 대화를 낙관하면서도 시간표에 쫓기듯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네바다 정치 유세에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임 정권을 비난하며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70년간 대처해왔지만 자신은 4개월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도 기쁘고 북한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소환돼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수의 차림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갑니다. 검찰은 오늘은 향후 수사에 관해 설명하고 서로 입장을 듣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에 4차례 소환된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임 전 차장도 진술 태도나 심경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도 임 전 차장 측이 윗선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이 파악한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 대부분이 임 전 차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시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속적인 지시와 보고를 통해 이어졌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혐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만큼 향후 윗선 수사도 결국 임 전 차장의 혐의점을 중심으로 지시, 보고 관계를 파악하면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가영입니다. 태풍 피해로 오도 가도 못했던 사이판에 갔던 우리 관광객들 어제 저녁부터 이제 속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 수송기가 사이판에서 괌으로 이들을 이동시키면 괌에서 여객기를 타고 오거나 민항기를 타고 사이판에서 곧바로도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이면 모두 귀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입국장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서둘러 들어옵니다. 사이판에 고립됐던 한국 여행객들이 군 수송기로 괌에 도착한 겁니다. 상황이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침대가 흔들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영유아를 둔 가족이나 체류 기간이 긴 순으로 선발됐습니다. 물 들어오고 막 나뭇잎 같은 것도 들어오고 창문 깨지고 그리고 천장도 막 구멍 나고 그랬어요. 안 무서웠어요? 조금 객실로 무서웠어요. 대피한 거. 태풍 피해로 사이판에 고립된 우리 여행객을 군용기로 옮기는 작전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오전 오후 두 차례씩 사이판과 괌을 왕복한 수송기는 어제만 모두 330명을 이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판을 빠져나온 우리 여행객은 560여 명. 현지에는 아직 1000여 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나 항공기 한 대도 임시 편성됐습니다. 302석 규모였지만 한국인은 93명만 탑승했습니다. 사이판 공항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발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지난 25일, 26일 먼저 예약했던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태웠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괌에 머무르고 있는 수송기를 이용해 작전을 이어갑니다. 민항기 4편도 투입될 예정인데 고립 관광객 귀국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괌 현지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독일의 헤센주 지방선거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과 연정 구성의 또 다른 축 3인당의 득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10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이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금융 수도로 불리는 프랑크푸르트가 속한 헤센주의 지방선거에서 대연정의 두 축인 기민당과 3인당이 동반 추락했습니다. 공영방송 ARD의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이 27.9%의 지지율로 2013년 선거보다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970년 이후 헤센주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입니다. 3인당 역시 1946년 이후 가장 낮은 19.9%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주 전 바이에른주 선거에서도 기민당의 연립정당인 기사당이 56년 만에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실제 개표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메르켈 총리가 잇따라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는 겁니다. 이민에 찬성하는 녹색당과 반이민 정당인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약진했습니다. 헤센주에서 기민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메르켈 총리는 급한 불은 끄겠지만 심각한 민심 위반이 확인된 터여서 오는 1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지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백인 남성이 유대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1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른바 증오범죄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총격범에게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모두 29개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한 백인 남성 로버트 바우어스에게 총 29개 연방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9개 연방 범죄 혐의에는 총기 살인, 자유로운 종교 신념 행사 방해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 혐의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우어스는 연방 범죄 혐의 외에도 11건의 살인과 6건의 공격적 폭행, 13건의 인종위협 등 주 범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신원을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의 연령은 54세에서 97세 사이였으며 두 형제와 한 부부가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사악한 반유대주의 공격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로부터 반유대주의라는 독을 뽑아낼 것이라며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0.6도, 서울은 4.6도를 기록하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늘 충청남도와 전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의 수온주가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게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8도, 향로봉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 4.6도, 철원 0.6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최저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고 서쪽 지방에선 새벽 한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어제 오후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름 5mm가량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도로와 차량을 매섭게 때렸고 사람들은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중부지방 5km 상공에 영하 25도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들어 올립니다. 인천항 부두에선 3단으로 쌓여있던 컨테이너 2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준비하던 하역 노동자 55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차량 넉 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강풍으로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20일 동안 진행됐던 국회 국정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례 회동을 합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채용비리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 관보에 게재됩니다. 관보의 게재에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 대통령의 비준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과 남북 경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연최저점을 찍으며 2000선마저 흔들리고 있는 코스피. 결국 2000선이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게 될지 이번 주 금융시장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 채권,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일인 모레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서입니다.
지난달에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앞으로의 계획이 나왔는데요. 연구 용역을 이번 주 시작해서 올해 안에 대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 말부터는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설악산 등반에 나섰다가 실종된 60대 등산객이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수색을 했지만 당일에는 찾지 못했고 다음 날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0대 남성이 제주국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전처를 둔기로 때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차례 둔기를 휘둘렀지만 다행히 직원들의 제지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9년 만에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를 확보해 부엉산과 준남마을 등지에서 발굴된 유골과 배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미확인 유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방불명자 추가 공고를 내고 유전자 분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태권도 시범단이 내일 북한에 갑니다. 북한 주도의 국제 태권도 연맹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4박 5일 동안 머물면서 2번 시범 공연을 하고 북한과의 합동 공연도 가질 예정입니다. 조선 24대 임금 헌종의 무덤인 경릉 봉분 아래를 감싼 콘크리트가 제거가 됩니다.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하는 정비 방안인데요. 문화재청은 알 수 없는 시기에 둘레석이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이를 없애고 봉분 크기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민속공연단 축제의 땅이 지난 주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신명나는 전통춤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400여 명의 관객들에게 우리 춤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 우루과이와 칠레에서도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리는데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김 지사가 법정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여배우 스캔들, 또 친형 강제 입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오늘 검찰에 나옵니다.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그리고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오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때이른 강한 추위가 계속됩니다. 아침 출근길 대부분 어제만큼 기온 떨어져 있고 일부 지역은 최저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 5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찬 기운이 강하겠습니다. 초겨울 수준인데요.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고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에는 오후까지 5mm 정도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도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이번 주 주말부터는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당분간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 지역에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주와 대구가 16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중강이 최고 4도, 평양도 9도에 머무는 등 우리나라처럼 추위가 강하겠습니다. 내일 한층 더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그 가운데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약하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부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과 직원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창동역 앞에서는 이동식 노점 매대를 설치하려는 상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돌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호텔 바깥쪽 벽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는 바로 옆 건물까지 이미 퍼진 상황. 소방대원들이 주민의 손을 잡고 긴급히 대피시킵니다.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 신관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9시 20분쯤입니다. 투숙객 10여 명과 호텔 직원 등 모두 6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신관 3층 승강기 부근에서 시작돼 불이 잘 붙는 드라이비트 소재의 바깥벽으로 빨리 옮겨 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용인시 마북동의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엔 강원도 홍천의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3살 정모군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 창동역 부근에선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노점 매대를 설치하려는 상인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노점상들은 구청 허가를 받았는데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그제 부산 광안리에서 대규모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축제 도중 화약을 실은 바지선 세척에 불이 붙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부산 밤하늘을 환하게 밝힙니다. 불꽃들은 마치 폭포처럼 광안대교에서 바다로 쏟아지기도 하고 하늘 위에 무지개를 수놓기도 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열린 부산 불꽃축제.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35분 동안 8만 발의 불꽃이 가을 밤바다를 장식했습니다.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불꽃을 쏘아올리던 폭죽 발사용 바지선 세척에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인근에 있던 소방정이 출동해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 안에 실려있던 화약에 불길이 닿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죽 잔해물이 바지선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개싸움이나 닭싸움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물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걸 법으로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만큼은 예외인데요. 소싸움은 민속놀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초식동물인 소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덩치 큰 황소들이 콧뚜레에 이끌려 모래판으로 나옵니다. 무거운 머리를 맞대고 상대방을 짓이겨야 살 수 있는 곳. 소들의 몸은 피투성이로 변합니다. 싸움이 격해질수록 관중의 박수갈채는 더 커집니다. 한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소들이 투입됩니다. 거친 숨을 내쉬는 소들은 울부짖고 이리저리 몸을 뒤흔듭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여기 보시면 이 소 꼬투레가 굉장히 무기예요. 이게 무기예요. 꼬투레를 당김으로써 이 1000kg가 되는 무게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는 선택권이 없어요. 600kg을 넘나드는 소들이 싸우면서 뿔이 부러지고 다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위해 몸을 키우려면 더 혹독한 사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싸움서에 돈을 거는 일은 금지돼 있지만 암암리에 판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소싸움도 역시 참 취미도 있고 하지만 돈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소싸움은 민속놀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11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소싸움은 민속놀이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바로 지켰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동물학대가 아니라 이거 민속소싸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학대와 사행성 조장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그 소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전통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새롭게 합의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인위적인 동물 싸움을 금지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전통이란 이유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과거에도 2차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던 전 남편을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은 A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신고는 2015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여행 다녀온 아내를 공항 주차장과 집 앞 등에서 폭행했습니다. 막내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했는데 이 표를 보면 폭행 심각도는 상으로 적혀 있고 가해자 통제의 어려움, 가해자의 심한 감정 기복 등도 표시돼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총점 8점으로 김 씨를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했습니다. 언제든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신고 가정을 선별한 뒤 A, B등급으로 나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숨진 피해자 가정의 경우 A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가정 방문 등 모니터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2016년 1월 1일 피해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의 폭력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선정을 했으면 훨씬 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공권력과 허술한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김 씨는 결국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은 뿌리 깊은 가정폭력입니다. 세 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정폭력을 일삼아도 가해자가 법정에 서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구속률도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15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력은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67시간씩 계속됐습니다. 몸 같은 데는 멍자국 남으니까 주로 얼굴 같은 데만 집중적으로 때린다던가 각막이 손상돼서 다 피가 나고 깨지고 막. 경찰에 신고하길 여러 번. 하지만 가정사로만 취급당했습니다. 되게 고압적으로 형사가 얼마나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아줌마 어차피 취할 거 아니냐. 근데 왜 사람 힘들게. 결국 쉼터로 몸을 숨겼지만 남편은 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신한 곳을 찾으려고 허위 신고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출동했던 경찰에 또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이한테 성추행했다. 경찰이 또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폭력은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번 등촌동 살인 사건을 보고 다시금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나도 저런 똑같은 일을 당했겠구나.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은 예방도,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집안일이나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관계자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JTBC 류정화입니다. 25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결국 전 남편에게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경찰도 피해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2일입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이미 가정폭력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가 돼 있던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위험도가 A등급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폭행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고 이미 경찰에 신고된 것만 2차례였고 그런데도 경찰 쪽에서 보면 이제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면서 연락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요. 왜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처를 바꾸고 주소를 바꿨을까요? 그만큼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럼 더 접근을 해서 보호를 했었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닿는 이유로 경찰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내서 결국에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만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피해자가 접근 금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법원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가정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경찰 차원에서
긴급 임시 조치를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법원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것도 있는데 긴급 임시 조치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을 때도 실제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해칠 정도의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과태료 50만 원, 100만 원이 뭐 어떤 두려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 실제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었을 경우에 징역형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즉각 격리를 해서 네. 안전이 확보가 된 이후에야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건데 현재 접근금지 명령 정도로는 전혀 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범죄를. 네. 가정폭력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경찰이 뭐 격리 조치 등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더 강력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조치 외에는 지금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무 격리를 시켜서 일단 이게 폭력이 유발을 더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중대한 범죄로 될 수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하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혼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을 경우에는 가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풀어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시간을 확보를 하고 또 무엇보다 지금은 피해자가 피해자 보호시설로 옮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상적인 생활을 하고 가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가 지금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그 가해자를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가해자도 감호시설이 따로 정해져 네.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감호 위탁시설조차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심지어 가해자 감호시설로 돼 있는 곳이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겹쳐 있는 곳마저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실질적인 조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요. 뭐 일단 우발적인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잠깐 격리를 시켜야 되지만 추후에는 뭐 상담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라면 피해자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걸 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사회로 환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뭐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보다 예방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전혀 마련이 안 돼 있다시피 한 상황. 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가정폭력범을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요? 한 4건 중에 1건 정도만 기소가 된다고 네, 왜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가정폭력에 관한 관계 법률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일단 가능하면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되도록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기소를 안 하고 가정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라든가 가정의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건데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냐면 가능하면 집에서 다시 해결을 해라는 쪽으로 네.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수사기관 쪽에서도 가능하면 뭐 합의를 하시고 좋게 집안에서 해결을 하시죠 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법에 호소를 해도 결국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구나. 그러면 다시는 뭐 법에 호소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찰이라든가 검찰 쪽에 호소를 하는 일 자체, 신고를 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내고 그리고 가해자는 내가 이렇게 잡혀가도 금방 풀려나오는구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신고를 됐을 때부터 최소한 반복되는 어떤 폭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을 해주어야 이게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맹점이 생겨버린 겁니다. 네.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지 않습니까? 네. 뭐 신고, 뭐 고소고발을 처리해라 이렇게 협박을 받게 되면 다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 사건을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뭐 희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하면 가정의 평화와 회복을 위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냥 들었을 때 좋게 들립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해자를 용서를 한다라고 피해자가 얘기만 하면 재판도 안 받고 형사처벌도 안 받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고집을 부려서 계속해서 뭐 가해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원한다. 이렇게 되면 네.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내가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당신만 용서를 해준다면 법정에 설 수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용서 안 하는 바람에 이게 법정에 서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게 아니냐. 마치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용서를 안 해줬다가 혹시 자녀들을 또 해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처벌을 받고 나왔어도 다시 나를 찾아서 당신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라니 내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런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자가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법원에서 봤을 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야 피해자 탓을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가정폭력 가해자의 구속률이 0.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결국 구속의 전제 조건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건데 처음에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 기소가 안 되는 구조가 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구속까지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법원에 가서 처벌을 안 받는데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을 설령시키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게 격리부터 일단 시켜서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가정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돌려보내기가 앞서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담을 받게 되면 이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얼마만큼이나 실효성 있게 정말로 상담이 되고 얼마만큼이나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뒤에 돌려보내고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제도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의 피해자 딸들이 국민청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해자가 아버지인데 최고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처벌을 받은 이후에라도 다시 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또 그동안에 이런 겁니다. 가해자들이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이거 가정폭력을 가지고 처벌받는 건 별로 수위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네. 가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 호소를 해도 이 사람들이 금방 다시 되돌아온다는 생각에 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신고 자체를. 그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가정폭력을 없애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혼한 아내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위치 추적기는 시중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차량용 위치 추적기를 파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차에 어디 붙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차가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취재진이 관심을 보이자 점원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화로 문의한 또 다른 업체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며 사용법이 담긴 동영상 링크를 보내줍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블루투스 이어폰 쓰실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현행법에서 위치 추적기 판매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몰래 설치해 전원을 켜서 위치 정보를 수집한 시점부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는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디지털 신호를 쓰고 있어서 탐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차에 붙이려면은 뭐 차에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붙이기 제일 쉬운 곳이 즉 앞뒤 범퍼나 바퀴 안쪽 다 이제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강서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4년간 5차례 이사를 했지만 전 남편의 집요한 추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전 남편이 피해자 차량 뒷범퍼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가 시작부터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 기록에 장 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도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3월 14일 장자연 씨 유서 공개 다음 날이자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경찰은 이날 첫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장 씨 침실에 있던 다이어리 한 권과 메모장 한 권, 컴퓨터 본체 한 대와 휴대전화 석 대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57분.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이프해인이 최근 조사단 조사에서 경찰 압수수색이 매우 부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평소 메모를 좋아하던 장 씨의 수첩이 집안에 여러 개 있었고 메모장도 더 많았는데 수색은 침실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 씨가 만난 사람을 알 수 있는 명함들이 집안 곳곳에 있었지만 그대로 두고 장 씨의 핸드백조차 열어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장 씨가 자주 이용한 싸이월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수사 기록엔 담았지만 이와 달리 실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기록은 없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장 씨 지인을 통해 장 씨의 싸이월드 계정과 비밀번호를 파악하고도 조사 여부를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 기록엔 압수한 장 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에 대한 분석 결과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또 당시 수사검사가 보관해온 통화 내역을 받았지만 이 역시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이제 올해도 2달 정도 남았고요.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황의 그늘에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곳, 그 가운데 한 곳이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래저래 대기업들에게 치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환자 음식 운반용 배송카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주문 물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해 40억 원 규모 배송카 시장에 한 대기업이 진출한 이유입니다.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공장은 절반이 텅 비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일궈놓은 시장에 20년 후에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 경쟁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요. 또 다른 중소기업,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 이른바 후려치기 관행을 지적합니다. 기술력은 상관없이 그중에서 단가가 제일 싼 집에 준다. 후려치는 정도가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2017년 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보면 두 곳 중 한 곳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건수도 지난해 78건으로 총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일을 해도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개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30개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반짝 줄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단마다 불을 끄고 임대 현수막을 내거는 공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이제 곧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증오범죄가 이어지면서 충격에 빠진 미국 사회입니다. 예배를 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11명을 숨지게 한 백인 남성.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먼저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진행되던 유대교 회당 시너고구에 무차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46살 백인 남성 로버트 바우어스가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친 이후 20분간 이곳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동소총 한정과 권총 3정을 갖고 있던 총격범은 11명의 목숨을 빼앗고 출동한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 총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It's a very horrific crime scene. It's one of the worst that I've seen. It's very bad.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차로 25분 떨어진 곳에 살던 범인은 얘기를 나눠본 이웃이 없을 정도로 사교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극우 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갭닷컴에 반유대주의 내용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수주의자가 아닌 세계주의자라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습니다.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인 ADL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유대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이스라엘인과 함께 가족의 죽음에 슬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DL 조사를 보면 미국 내 반유대주의 범죄는 2016년 1,200여 건에서 지난해 1,9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증오범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언급과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미국 사회에 분열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혜미 기자입니다. 반트럼프 인사들에게 배달된 폭발물 소포에 이어 유대인을 겨냥한 총기 난사까지. 이딴 증오범죄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We think is progressing
and moving to a more centrist and just safer frame of mind. It's not.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공격적인 언행과 노골적인 편가르기가 일련의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I called the fake news the enemy of the people, and they are. They are the enemy of the people. 최근에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극우 극단주의를 불러왔다고 분석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사건들은 미국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다며 트럼프의 부도덕한 리더십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과 관련해 종교적, 인종적 증오와 편견에 대해 관용이 없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언급했습니다. 또 조만간 사건 현장을 직접 찾겠다며 발빠른 수습에 나섰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지금 현재요. 지하철 4호선 운행이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역에서 열차가 멈춰 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먼저 겨울을 알리는 서리가 이번 가을 이제 내려앉기 시작했는데 조선시대 이후 첫 서리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온도계를 활용한 기상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서리 기록이 있는 승정원 일기를 토대로 분석이 됐습니다. 1623년에서 1894년까지 작성된 이 기록에 따르면 17세기에는 10월 6일쯤, 또 18세기에는 10월 9일쯤, 19세기에는 10월 12일쯤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첫 서리가 왔습니다.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 구단주가 헬리콥터 사고로 또 안타까운 게 숨졌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시티의 태국인 구단주가 탑승한 헬리콥터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추락했습니다. 헬기는 이날 밤 레스터 시티 경기장에서 이륙한 직후에 중심을 잃고 회전하다가 인근 주차장에 추락했습니다. 헬기에는 구단주와 조종사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들 모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피해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독일에 재차 주장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상금은 협상이 끝난 주제가 아니다라면서 전쟁 중 피해는 절대 배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3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해서 600만 명의 폴란드 시민이 숨졌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하신 속보 하나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6시 11분쯤에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열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상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네,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가 조금 전이죠. 7시 반쯤에 운행을 재개했다라는 속보가 저희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일단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당구계행 열차가 이촌역으로 진입하던 중에 전력 공급 차단으로 역산의 터널이 멈춰섰다 이렇게 일단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초겨울 추위, 비 조금, 그리고 내일 더 추운데요. 때일은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면서 찬 기운이 강한데요. 오늘 아침에 서울과 인천 등 곳곳 최저 기온을 경신한 지역도 많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에는 오후까지 약하게 비 소식이 있고 그 밖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더 강해지면서 서울의 최저 기온 1도까지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미 겨울이 찾아온 듯하죠. 출근길 패딩 점퍼나 코트 입은 사람 많다고 전해주셨고 11월부터 겨울이었던가 의문을 가지신 분도 오케이 오늘부터 겨울인 걸로 해 라며 빠른 수긍 보여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주 후반까지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함께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올랐습니다. 기자단과의 등산은 지난해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게 되면 한라산을 구경시켜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는 북악산 정상에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 겸 서울에 오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원한다면 한라산을 보여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벽지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면서 김 위원장이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갔을 때에도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서울로 오시면 답해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가 2달가량 남은 지금 국정과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싶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를 꼽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이렇게 북한과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렇게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20일 동안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오늘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별도로 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막말과 고성, 면박 주기의 구태가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부에서는 맹탕 국감이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국정감사 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평점을 시약점을 줬더라고요. 시약점이 낙제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는 그런 아마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저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역대 국감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정책 국감 대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쟁 국감이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기재위에서도 파행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울 또 이런 여러 이 지방자치단체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청문회, 김경수 청문회를 일관한 측면 이런 측면들 보면 상당히 정쟁 국감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보면 이 보여주기식 국감 그리고 호통 국감도 그대로 또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벵갈 고양이를 들고 와서 퓨마가 사살된 부분을 따진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야구 국가대표를 불러와가지고 상당히 비전문가적인 질의를 해서 상당히 팬들의 반발을 사는 등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겁니다. 이번 20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피감 기간이 무려 75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 같은 경우 하루 한 날에 32기관을 불러가지고 결국 29개 기간 아예 질문도 못하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이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시국감, 연중국감, 그러니까 현안별 국감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 초반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비인가 문서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요. 또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정책 국감을 지향해야 된다는 국감이 항상 정치적인 쟁점이 더 부각되는 그런 국감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에서 심재철 의원이 국감 이전에 폭로했던 예산의 비인가 부분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상당히 뭔가 한 건을 터뜨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여당이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원으로서의 국감 자격을 문제를 삼으면서 파행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 국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이 공공기관의 이 고용세습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도 상당히 부족할 시간에 이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항의 방문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기습성 시위를 벌이면서 국정감사가 오히려 파행이 되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너무 지나친 이 정치 과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 국감이 가려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국정감사하면 야당의 동무대가 되는 게 상식적인데 보통 이제 뭐 정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야당의 역할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제가 생각에는 사실상 이번 그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들었었습니다만은 사실 작년 국감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야당 입장에서 사실상 첫 번째 이 지금 국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혹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정치 과잉이 두드러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도 제가 언급했던 이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이 문제에서 촉발되었던 이 고용 세습 논란과 관련되거든요.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혜들, 기존 그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상당히 정규직화되는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민생의 문제고 네. 이건 진영의 문제, 진영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진상도 파악하기 전에 권력형 채용 비리라고 성격 규정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방어의 벽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정책 국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에 맞는 그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야당이 이번에는 약간 전략적 판단에 미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래도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면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정부의 종합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그 존재 이유를 이번에 아마 이제 교육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네. 아마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그 국감에서 밝혔던 2013년부터 올해까지의 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자체는 진작부터 나와 있었어요. 진작부터 나와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왜 역대 국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가? 사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이 강력한 표 때문에 다들 눈치 보면서 뭐 말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박용진 의원이 이번 상당히 용기를 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전격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이 사실 사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비리가 진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물론 사립 유치원은 반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정감사의 본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벵갈 고양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역풍을 맞은 의원들도 있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벵갈 고양이 자체가 대전동물원에서 퓨마를 네. 사살하는 부분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그 정무위의 김진태 의원이 국무조정실 대상으로 하면서 이 퓨마와 같은 이 까다고 해서 벵갈 고양이를 갖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목을 시선을 집중시킨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 벵갈 고양이가 철창에 뭡니까 안에 들어 있으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서 이 동물 학대 논란을 빚었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 선수팀의 이 선발과 관련해서 병력 특례를 준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감독이 상당히 전횡을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선동열 감독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시안 게임 우승은 그렇게 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이 그 아시안 게임 그 야구 대표팀들이 상당히 우승하기 위해서 힘든 노력을 했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없애버리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한 이 반발을 불러샀던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너무 보여주기식 국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다시 뭐 감사를 앞으로도 좀 진행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쟁점들은 뭐가 될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국감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경임 상임위원회는 내일부터 또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존의 그 상임위가 오늘 29일 오늘 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 국감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교육위라고 봅니다. 오늘 교육위에서 교육부 상대 국감에서 지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이덕선 위원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립 유치원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용진 의원과 이덕선 위원장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그 GM, 한국 GM이 이번에 그 R&D 부분을 그 법인을 분사하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GM이 한국 철수를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마 한국 GM의 한국 법인장을 불러서 아마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추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굵직한 현안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은 의료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진료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봤더니 이 혜택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료비를 감면받은 환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의료원 직원이거나 직원의 직계 가족이었습니다. 전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은 환자는 26만 1,200여 명입니다. 이 중 서울의료원의 직원과 직계가족은 13만 2,400여 명으로 약 51%에 이릅니다. 이들이 감면받은 진료비는 총 25억 1,300만 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환자 중 진료비 감면 대상자가 3%를 넘을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은 직원과 직계가족은 전체 환자 중 5%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제 식구 챙기는 데 활용한 겁니다. 서울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료비를 낼 능력이 있는 29명의 환자에게도 철저한 확인 절차 없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 75건의 지적사항과 80건의 인사조처가 서울의료원과 시립은평병원, 어린이병원에 내려졌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독일 헤센주 지방선거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의 득표율이 10%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인당도 지지율이 동반 폭락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독일의 금융 수도로 불리는 프랑크푸르트가 속한 헤센주의 지방선거에서 대연정의 두 축인 기민당과 3인당이 동반 추락했습니다. 공영방송 ARD의 출구 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이 27.9%의 지지율로 2013년 선거보다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970년 이후 헤센주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입니다. 3인당 역시 1946년 이후 가장 낮은 19.9%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주 전 바이에른주 선거에서도 기민당의 연립정당인 기사당이 56년 만에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실제 개표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메르켈 총리가 잇따라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는 겁니다. 이민에 찬성하는 녹색당과 반이민 정당인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약진했습니다. 헤센주에서 기민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메르켈 총리는 급한 불은 끄겠지만 심각한 민심 위반이 확인된 터여서 오는 1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지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중국 텐진시의 한 윤활유 저장 탱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텐진시의 한 물류업체에 있던 윤활유 저장 탱크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길은 창고에 있던 종이와 플라스틱 자재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관 500여 명이 동원돼 5시간의 사투 끝에 불길을 진압했는데요.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중국 충칭시에서는 승객 10여 명을 태운 버스가 강으로 추락해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모두 실종 상태입니다.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가 자동차와 충돌한 뒤 난간을 뚫고 60m 아래 양쯔강으로 떨어졌는데요. 버스는 수심 80m 아래에 침몰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탑승 인원도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구조대가 밤새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가밀리언에서 당첨자가 나온 데 이어 파워볼에서도 당첨금 8,570억 원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파워볼 복권의 추첨 결과 2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금은 우리 돈으로 8,570억 원, 미국 복권 사상 역대 4번째로 큰 금액인데요. 아이오와주와 뉴욕주에서 각각 팔린 것으로 확인됐을 뿐 아직 당첨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명의 당첨자는 일시금 후 수령할 경우 각각 최대 약 2,200억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에 사는 비공식 세계 최고령으로 알려진 할머니가 11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1900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흥겨운 기분에 직접 악기도 연주합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정신에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할머니는 현재 세계 최고령이자 사상 3번째 최장수 노인이라고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적인 패션쇼 현장입니다. 그런데 런웨이에 난데없이 나타난 고양이가 몸 이곳저곳을 핥으며 매무새를 가다듬는데요. 지나가던 모델에게 어깃장을 놓더니 무대 정중앙에서 도도한 자태로 걸으며 진짜 캣워크를 선보입니다. 관객들의 시선을 강탈한 고양이는 한참 동안 무대에 머물다가 유유히 퇴장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양이가 진짜 캣워크 시범을 보여줬다며 귀엽다는 반응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윗선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임 전 차장은 구속되고 하루 만인 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윗선의 지시와 보고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입니다. 녹색 수의 차림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갑니다. 검찰은 오늘은 향후 수사에 관해 설명하고 서로 입장을 듣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에 4차례 소환된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임 전 차장도 진술 태도나 심경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도 임 전 차장 측이 윗선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이 파악한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 대부분이 임 전 차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시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속적인 지시와 보고를 통해 이어졌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혐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만큼 향후 윗선 수사도 결국 임 전 차장의 혐의점을 중심으로 지시, 보고 관계를 파악하면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임 전 차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추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을 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선미 기자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언하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1심 재판부에 의원직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의 권한이란 점을 판결에 담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헌재의 권한이라며 법원에서 담당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처는 다시 2심 재판부에도 입장을 전달하고 행정처 입장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며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는 취지로 질책하고
이에 따라 다시 2심 재판부에도 의견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질책과 지시에 맞춰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재판 개입을 지시했던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태풍이 강타하면서 공항이 폐쇄돼서 사이판에 계속 있어야 했던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속속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부가 들어왔고요. 오늘 안에는 아마 대부분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수송기가 사이판에서 괌으로 우리 여행객들을 옮기거나 사이판에서 민항기로 곧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입국장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서둘러 들어옵니다. 사이판에 고립됐던 한국 여행객들이 군 수송기로 괌에 도착한 겁니다. 상황이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침대가 흔들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영유아를 둔 가족이나 체류 기간이 긴 순으로 선발됐습니다. 물 들어오고 막 나뭇잎 같은 것도 들어오고 창문 깨지고 그리고 천장도 막 구멍 나고 그랬어요. 안 무서웠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태풍 피해로 사이판에 고립된 우리 여행객을 군용기로 옮기는 작전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오전 오후 두 차례씩 사이판과 괌을 왕복한 수송기는 어제만 모두 330명을 이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판을 빠져나온 우리 여행객은 560여 명. 현지에는 아직 1000여 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나 항공기 한 대도 임시 편성됐습니다. 302석 규모였지만 한국인은 93명만 탑승했습니다. 사이판 공항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발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지난 25일, 26일 먼저 예약했던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태웠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괌에 머무르고 있는 수송기를 이용해 작전을 이어갑니다. 민항기 4편도 투입될 예정인데 고립 관광객 귀국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괌 현지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며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했죠. 백인 남성 로버트 바우어스가 현지 시간 29일 연방법원에서 첫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 적용된 연방범죄 혐의는 총기 살인과 종교신념 방해죄 등 모두 29가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남성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중간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수습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유정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한 백인 남성 로버트 바우어스에게 총 29개 연방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9개 연방 범죄 혐의에는 총기 살인, 자유로운 종교 신념 행사 방해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 혐의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우어스는 연방 범죄 혐의 외에도 11건의 살인과 6건의 공격적 폭행, 13건의 인종위협 등 주 범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신원을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의 연령은 54세에서 97세 사이였으며 두 형제와 한 부부가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사악한 반유대주의 공격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로부터 반유대주의라는 독을 뽑아낼 것이라며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반트럼프 진영 인사들에게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물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중간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사회에 만연한 분열과 증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피츠버그 총기 난사 사건부터 살펴보죠. 무차별 총격의 타깃이 유대인들이 됐습니다. 예, 시나고그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명명식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 굉장히 그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서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증오 범죄입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미 대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그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 공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1명이 사망한 것은
북미 대륙에서는 유례가 없는 그런 이제 유태인에 대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지금 분열에 대한 지적이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최근 잇따른 사건들로 다시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열이 되고 증오로 인해서 이뤄지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범죄 자체는 지금 이 범인들의 개인적인 일탈 범위로 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회적 원인이 네. 어떤 그 반이민에서 비롯해서 반이민이라는 것은 이민을 오려는 사람과 이미 와 있는 사람 사이에 벽을 치는 거죠. 우린 서로 다르다. 저쪽은 그럴 권리가 없다. 우린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그 간격을 벌리고 서로 다투는 걸 이제 어떤 뭐 조장한다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해서 사회적 분열, 갈등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정오 범죄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온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집과 또 뭐 CNN 뉴욕 사무소 이런 데 폭발물 소포가 배달이 됐습니다. 반 트럼프 진영 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소포가 배달이 됐는데 이것도 정치 갈등으로 인한 증오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 편이 아니면은 전부 어떤 제거해야 할 대상 혹은 이제 정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뭐 어떤 그 욕설이라든지 비방을 할 대상이라고 보는 그런 풍조가 일부에서 나타난 거죠. 물론 이제 이 범인 자체가 트럼프 지지자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만은 네. 그 뭐 스티커 같은 걸 자동차에 붙이고 다닌 사람인데요. 트럼프를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트럼프 지지자가 이런 사람인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이런 일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오래된 일이죠. 미국 사회 자체가 사실은 그 어떤 뭐 인종, 종교, 지역, 그 사회 계층, 뭐 소득, 뭐 교육 정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분열적인 나라긴 한데 어떤 정치로서 이걸 메꾸고 서로 이제 갈등의 폭을 좁혀왔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는 분위기를 반이민주의에서 어느 정도 조장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반이민주의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한 내용이나 또 행보를 보면 이렇게 미국 사회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당장 사건이 나니까 뭐 통합해야 된다, 갈등을 극복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뿐이고 본인이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행동이 우리 편을 모음으로 해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네. 그 우리 편을 모으는 수단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 그리고 서로 이제 그 선가름 차이를 강조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트럼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증오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법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뭐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사형을 강화하고 무장 경비를 뭐 더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만 내놓고 있어요. 네, 트럼프는 사고 자체가 일반적인 그 뭐 합리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편이죠. 뭐 총기를 가지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상대방도 총을 가지고 있었으면 간단히 제압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전체를 어떤 격투장으로 만들려는 건데요. 그건 이제 총기 소유자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중에서도 우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일관된 주장인데요. 트럼프가 그 생각을 반영하면서 자기 표를 모으는 건 좋은데 이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총기, 뭐 총기는 이건 정오 범죄는 물론이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학교라든지 어떤 공공장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제 마구 뭐 발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총기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자는 여러 목소리에 대해서 서로 총을 가지지 않은 쪽으로 나온 것 자체는 어떤 지도자로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건들을 이제 중간 선거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수습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그 이주민 행렬 캐러빈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캐러번이 출발한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아예 너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출발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조를 끊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조를 해서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로 윈윈하고 돕는 미국의 경제력으로 중남미를 도와서 미국으로 이제 오는 합법적인 이민이 아닌 어떤 이제 그렇게 불법적으로 오는 것을 막는 그런 약간 좀 통이 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적으로 몰아서 우리 편을 이제 그 단결시켜서 중간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그런 정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증오 범죄도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5일에 발표했고 일부 유치원들은 폐업하거나 집단 휴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들의 반발로 아이와 학부모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자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문을 닫지 못하도록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네, 유치원 폐원이라는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대비하고 있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마음을 지금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비리 논란 이후 유치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 신고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유치원 폐원 절차에 앞서 학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교육부는 폐원 통보만 이뤄진 상태라도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즉각 이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유치원이 옮겨지는 아이들에겐 통학 차량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무단 폐원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는데 처벌과 별도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려되는 집단 휴원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다시 한번 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각 교육청에서 즉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경기장에 휘몰아친 비바람도 SK의 방망이를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홈런 3개를 쏘놓은 SK는 넥센과의 홈 2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며 한국 시리즈로 가는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중계 화면을 가리는 세찬 비와 함께 나무가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2만 3천여 명의 응원에 힘을 얻은 양팀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한동민은 땅볼 타구에도 전력 질주해 1루 베이스 위로 날았고 해커는 마운드에서 몸을 던지며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공만 바라보며 뛴 선수들에겐 동료도 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회 센즈와 강승호가 충돌하자 전날처럼 모든 선수가 그라운드로 뛰쳐나왔습니다. 센즈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린 김성현에겐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도 뜨겁게 달아올랐던 플레이오프 2차전은 역시 홈런으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1대1 동점으로 맞선 5회 김강민은 해커의 주무기 커터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습니다. 중견수 임병욱이 따라가길 포기할 정도로 거대한 아치였습니다. 이재원과 최정이 쐐기포를 날렸고 5명이 번갈아 마운드를 지킨 불펜진은 삼진쇼로 넥센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연이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거둔 SK는 이제 적진에서 6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도전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전북의 이동국 선수가 어제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 선발로 나서며 개인 통산 500경기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500경기 출전은 K리그 역사상 4번째 대기록입니다. 이동국이 올 시즌 남은 4경기 중 2경기에 더 출전하면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중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웁니다.
프로농구 1위 현대모비스가 어제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인삼공사와의 원정 경기에서 102대 81로 승리했습니다. 단신 외국인 선수 셰넌 쇼터가 20득점하며 맹활약했고 라거나와 함지훈이 골밑을 책임졌습니다. KT는 마지막 자유투 기회를 살린 박지훈의 막판 활약으로 KCC를 93대 91로 물리쳤고 인천 전자랜드는 DB를 90대 83으로 꺾었습니다. 149cm의 작은 거인 전민재 선수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에서 15년 연속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어제 전북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 200m T36 경기에서 32초 7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400m와 100m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강한 추위가 계속됩니다. 아침 출근길 대부분 어제만큼 기온 떨어져 있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 5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찬 기운이 강하겠습니다. 초겨울 수준인데요.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고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에는 오후까지 5mm 정도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추위 잘 견디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도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이번 주 주말부터 평년 수준 되찾겠습니다. 당분간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주와 대구가 16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중강이 4도, 평양이 최고 9도에 그치는 등 추위가 강하겠습니다. 내일 한층 더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약하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부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의 비리 근절 대책에 반발하면서 집단 휴원 또는 폐원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교육부가 유치원 문을 닫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이 학부모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폐원 통보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분산 배치할 방침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핵실험이 없는 한 해결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에 나선 건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명 로펌에 자신의 변호를 맡겼고 경찰은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 1차 공판에 직접 나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